파동인지 알아봤습니다. 과학계는 이 빛이 뭔지에 대해서 야 내가 맞게 마맞네. 무려 300년을 싸워왔는데 이 논란은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등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광전 효과는 빛은 파동과 입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빛은 이중적이라고 과학계가 결론짓게 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광전 효과로 인해서 양자역학이 싹을 트게 됩니다. 1. 원자 모형 1906년 조지프 존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또 톰슨은 최초의 원자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 최초의 원자 모형은 원자 내부의 전자들이 건포도처럼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자가 발견되고 초초의 원자 모형도 나왔는데 1911년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가 스승님의 원자 모형을 반박합니다. 러더퍼드는 스승님 톰슨의 원자 모형을 기반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보면 양성자로 된 핵이 중간에 있고 여기에 대부분의 질량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의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는 모습이죠. 이 두 번째 원자 모형은 최초의 태양계 모델입니다.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들이 그 주위를 빙빙 돌고 있죠. 하지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석의 경우에는 양극하고 음극이 만나면 붙어 버리잖아요? 원자의 원자핵은 양전하, 전자는 음전하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전자가 원자 쪽으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근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전자가 원자핵의 일정 궤도를 계속 돌고 있고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끌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많은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가속하고 있다는 얘긴데 맥스웰의 파동 방정식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모델입니다. 회전운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를 다 정직하고 나면 전자의 에너지는 그만큼 줄어들고 결국 에너지를 잃은 전자는 원자에게 끌려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원자는 붕괴하겠죠. 만약에 원자가 붕괴하면 내 몸도 순식간에 붕괴하고 이 세상도 지구도 태양도 전부 다 순식간에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과학자들은 슬슬 머리가 터져나간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원자 모형은 확실히 정교해요. 이 모형대로라면 원자는 전부 다 붕괴해야 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안 되네. 이때 덴마크의 과학자 보어가 등장합니다. 보어는 첫 번째 원자 모형을 만들고 전자를 발견한 톰슨의 제자이자 두 번째 원자 모형을 만들고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퍼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닐스 보어는 톰슨의 제자의 제자인 거죠. 보어는 처음에 톰슨의 아래에서 공부했었는데 톰슨이 자기 제자 러더퍼드한테 갈 것을 권유했고 그렇게 보어는 러더퍼드의 연구소로 가게 됩니다. 과학 실험과 연구에 정진하고 있었는데 보어는 스승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보더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스승님의 원자 모형이 맞긴 하는데 완벽해지지는 않네.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이유만 설명해내면 될 것 같은데 그 원리가 도대체 뭘까? 연구 끝에 보어는 이상한 결론을 내립니다. 도저히 모르겠군. 일단은 스승님의 원자 모형이 맞고 원자도 붕괴하지 않는다고 하자. 보어는 이렇게 스승의 원자 모형, 원자가 붕괴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러 놓고 원자가 붕괴도 지읒 않는 이유를 찾자는 거죠.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원인을 찾자는 독특한 해석이죠. 보어는 그렇게 스승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다듬습니다. 보어는 모든 것을 정상 상태로 설명했습니다. 전자는 정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도 같은 궤도를 유지한다. 전자는 경산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궤도를 갖게 되는데 이 궤도는 띄엄띄엄 존재한다. 전자는 오직 궤도 1과 궤도 2에만 존재할 수 있지. 궤도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 이 공간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전자는 오직 정상 상태의 궤도에만 존재하고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된다.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수소 원자로 쉽게 설명해보죠. 수소 원자는 원자핵 하나, 전자 하나로 이뤄져 있는데 그 다음 수소 원자의 전자가 궤도를 바꾼다고 쳐보죠. 위의 상식대로라면 수소 전자가
궤도 1에서 궤도 2로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자가 궤도를 바꿀 때 그 어떠한 과정 없이 순식간에 궤도를 점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태양을 돌던 지구가 갑자기 화성 궤도로 순간이동했다가 또 갑자기 목성 궤도로 순간이동했다가 이런 식으로 순간이동, 점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 도약입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에너지의 흐름이 연속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구는 절대로 화성 궤도로 갔다가 목성 궤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점프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원자 단위의 미시 세계에서는 이런 고전역학의 해설이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고전역학은 전자가 궤도를 순식간에 바꾸고 순간이동하는 이런 에너지 흐름이 연속적이지 않은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죠. 이렇게 보어는 톰슨의 첫 번째 원자 모형, 너더퍼드의 두 번째 원자 모형을 다듬어서 세 번째 원자 모형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보어의 세 번째 원자 모형도 한계는 있었고 과학자들은 머리가 터져나가게 또다시 논쟁합니다. 이 세 번째 원자 모형은 두 번째 모형보다 더 정교해요. 아니 그러면 뭐 합니까? 보어 모형은 수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정상 상태에 대한 현상만 설명하고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니 순간이동을 한다고? 아주 그냥 판타지 소설을 쓰지. 이렇게 과학자들끼리도 결론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안 되네. 이때 프랑스의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루이 그 브로치. 현 보어의 원자 모형은 정교하지만 입구멍그래. 이 정상 상태가 왜 일어나는지만 알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브로치의 고민이 계속되는 와중에 그는 동료 물러 학자들과의 술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날 그 브로치는 술에 취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자식아. 아인슈타인 때 말이야 빛이 입자면서 파동이라고 했잖아. 야 그럼 전자도 입자면서 파동일 수도 있는 거 아냐? 이 새끼 취했네. 크크크 야얘 좀 보내라. 나 안 취했어. 가만히 있어 봐 임마 거 펜 좀 줘봐. 그 브로치는 술자리 도중에 취한 나머지 전자도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대로 테이블보에 수식을 적어 놓았죠. 동료들은 그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그 브로치. 그는 어제 술자리의 기억을 더듬는데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생각을 했단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바로 어제 갔던 술집으로 달려갔고 테이블보에 적었던 수식을 옮겨 적습니다. 그렇게 그 브로치는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논문 물질파 이론을 발표합니다. 술집에서 소맥 한잔하다가 우연히 발견됐지만 인류의 과학 역사를 바꿀 뛰어난 생각이죠. 하지만 애석하게 도그 당시에 그 브로치의 논문은 과학계에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묻혀 지나가나 싶었는데 이 논문의 중요성을 단 한 번에 알아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건 분명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야. 아인슈타인은 그 브로치를 물질파 이론에 크게 열광했고 공식적으로 그 브로치의 업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건 과학계의 혁명입니다. 혁명. 아인슈타인은 동시에 그 브로치의 물질파 이론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박사 학위도 받지 못했던 그 브로이에게 세계 최고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론까지 다듬어 주다니 그 브로치는 그렇게 엄청난 행운을 얻고 일약 스타 과학자가 됩니다. 이렇게 1924년 루이 그 브로치의 물질파 이론 덕분에 보어 원자 모형의 정상 상태도 양자 도약도 설명할 수 있었고 수소 이외의 모든 물질들의 파동성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브로치의 물질파 이론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전자는 정말로 입자인과 동시에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가? 물질이 정말로 이중적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지만 물질이 진짜로 이중적인지 아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물질파 이론이 발표된 지 겨우 3년밖에 지나지 않은 1927년 데이비슨 검은 실험에 의해서 그 브로치의 방정식이 증명됩니다. 예전에 토머스 영이 빛을 이용한 이중슬릿 실험으로
빛의 파동성을 증명했는데 이 실험에서 영감을 얻은 거죠. 이거랑 똑같은 실험을 진행하되 빛 대신 전자를 쏴보는 겁니다. 슬릿은 기다란 구멍이란 뜻입니다. 기다란 구멍이 2개 있으니까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부르죠. 구멍이 2개 뚫린 판자 뒤에 판자를 하나 더 설치해두고 전자를 쏘는 총으로 이 이중 슬릿을 향해서 전자를 쏴봅시다. 전자가 입자라고 생각한 과학자들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또 어떤 전자는 구멍을 쏙 통과해서 벽 뒤에 있는 스크린에 도착하겠군. 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무수히 많은 전자를 이중 슬릿을 향해 쐈습니다. 우리들의 예상대로라면 뒤에 있는 판자에는 구멍을 지난 전자들이 달라붙어서 2개의 줄무늬가 생길 거라고 예상되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2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나오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의 전자가 2개의 구멍을 지나서 여러 개의 줄이 나온 걸까? 과학자들은 이 결과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보시오. 전자는 원래 하나였다가 이중 슬릿을 지날 때만 2개로 갈라지는 거요. 그게 무슨 소리여? 분명히 야구공을 하나만 던졌는데 어떻게 야구공이 2개가 된다는 거요? 전자는 처음부터 2개였던 것이오. 개소리 하지 마시게. 초부터 원자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니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오는 걸까?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자가 파동이라면 가능하다. 전자가 파동이라면 처음부터 2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날 수 있다. 전자가 파동이라면 이중 슬릿의 간선문이 패턴하고 일치하게 된다. 즉, 전자는 파동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렇게 데이비슨 검은 실험에 의해서 물질 역시 입자인과 동시에 파동인 게 증명됐고, 이에 따라 그 브로치의 방정식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보어의 원자 모형도 설명됐죠. 이 전자가 파동이기 때문에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원자핵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간다. 전자가 궤도를 바꿀 때 한 번에 점프하게 된다. 아니, 그런데 파동이 도대체 뭐길래 전자가 파동이라는 거 하나 발견했다고 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걸까? 먼저 호수를 생각해 봅시다.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이 파장은 호수 끝까지 도달할 겁니다. 파장이 끝없이 전진하면서 퍼지는 거죠. 반면에 기타를 생각해 봅시다. 기타 줄을 퉁 하고 튕기면 기타 줄은 파동을 만들어 내는데 이 기타 줄의 파동은 기타 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파동이 기타 줄에 갇혀서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진동하게 되죠. 파동이 갇혀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진동한다. 이거를 정산파라고 합니다. 전자의 파동 역시 정산파입니다. 한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기타 줄을 동그랗게 말아봅시다. 이 상하에서 동그랗게 말린 기타 줄을 튕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기타 줄의 파장은 이렇게 될 겁니다. 동그랗게 만 기타 줄의 파장은 마치 전자의 파장 모형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저 가운데 점이 원자핵이고 빨간 선이 전자의 궤도. 파장은 전자의 파동이 만드는 정산파인 셈이죠. 여기서 전자는 궤도 안에서 정산파를 만들어내면서 전자 궤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 전자가 만드는 정산파 때문에 전자는 허용된 최소 반지름보다 더 작은 궤도를 돌 수 없죠. 즉, 전자가 정산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자는 원자핵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원자의 크기는 정해진 것 이하로 작아질 수 없다. 전자가 궤도를 바꿀 때 한 번에 점프하게 된다. 궤도와 궤도 사이의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전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과학자들,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했더니 전자는 갑자기 입자가 도어법이라고 안 보고 있으니까 또 파동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전자의 움직임에 머리가 터져버리고 지지를 치게 됩니다.